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남들과의 갈등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의 갈등은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해와 사랑만이 해결책이지만 이 또한 사람의 감정이다 보니 더구나 가족이란 점에서 감정 자제하기가 더 어려운데요. 이번 주 부모를 상대로 양육비와 학비를 청구한 레이첼 양의 소송 소식을 접하면서 과연 부모의 양육 의무는 어디까지인가 생각해 봅니다. 주어도 모자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한국 부모님들, 반면 냉정해 보이는 미국 부모님들, 이번 소송을 보면 책임도 있지만 의무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 자식 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지킬 때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데요. 가정뿐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 정치도 마찬가지인데 그 기준이 법으로 정하거나 자로 그을 수가 없으니 문제가 발생하긴 합니다. 결국 부모와 딸이 한 집에서 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해하고 양보하려는 노력, 사랑하려는 노력, 상처받는 마음을 돌이키려는 노력, 우리 모두 좋은 일에 뜻을 모아 노력해야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버지니아에서 들려왔는데요. 버지니아주 국립교과서에 동해와 일본의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난 5일 하원 전체 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뉴욕주에서도 발의된 동해 병기 법안 통과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지니아주 하원은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동해 병기 법안인 SB2를 찬성 92표, 반대 16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테리 맥콜리프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버지니아주는 주지사가 회기 종료 일주일 이후에 통과된 법안은 30일 이내에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맥콜리프 주지사가 4월 초까지는 법안을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맥콜리프 주지사는 한때 일본 측의 로비 등을 감안해 법안 처리를 무산시키려는 공작을 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으나 최근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하겠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동해병기 법안은 주지사 서명이 끝나면 7월부터 발효됩니다. 상원과 하원에서 교차 표결을 밟았던 이 법안은 하원 법안이 상원에서 자동 폐기되고 하원에서도 법안 통과를 저지하는 수정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위기가 고조됐지만 난관을 잘 이겨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미국의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동해병기 사용을 규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동해병기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 뉴욕주 상원과 하원에서 발의된 동해병기 법안 통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이 영사관 이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갖고 올 전반기에 실시할 뉴저지 순회 영사와 한미 세무 설명회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첫 실시되는 뉴저지 순회 영사 서비스가 이번 달 20일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실시한 공인인증서 발급과 이달 말 종료되는 1996년 출생자의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병역 관련 국적 이탈 신고로 많은 문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방문 전 필히 전화 예약을 당부했습니다. 발급 업무가 이제 2월 18일 날 개시되었는데 현재 한 17건 정도 접수가 처리되었습니다만은 문의가 하루 10건 정도, 그래서 총 한 120여 건 들어오는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달 말까지 접수 처리하셔야지 선천적 복수 국적자 중에서 1996년생 남자의 경우에 병역 의무 부과가 이제 안 되도록. 지난 2009년 첫 시행 후 한국에서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가진 뉴욕 뉴저지 한인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온 뉴욕 총영사관 주최 세무 설명회가 올해는 다음 달 2일과 3일 2회로 나눠 실시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소득세 신고 시 해외 금융자산 보고를 강화하는 등 미정부의 탈세 방지를 위한 정책적 움직임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한국 국세청 직원뿐 아니라 한국 세무사와 미국 회계사도 초빙해 한인들의 개별적인 세금 문제를 폭넓게 상담할 예정입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세수가 모자라고 이렇게 해서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렇게 그 방지를 위한 노력이 언제보다 강화되고 있거든요. 특히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미국 같은 데 같은 페드가 올해 6월달에 전격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도 시작해서 올해는 더더군다나 지난 그해보다도 세무에 대해서 우리 동포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해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청 영사관 민원실은 지난해 외교부가 자체 평가한 민원실 운영 평가 결과 민원 만족도에서 미주 최고 점수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성실성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제5대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 회장 자리에 이강일 전 이사장이 취임했습니다. 이 신임 회장은 지난 5일 열린 취임식과 함께 2015년까지 펠파크 한인회를 이끌게 됐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기봉 전 펠파크 한인 회장이 이강일 신임 회장에게 펠파크 한인회기를 전달합니다. 제5대 펠파크 한인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순간입니다. 신임 이 회장은 서로 단결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펠파크 한인회를 만들고 싶다며 특히 타운 내 소외되고 어려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한인회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실질적으로 펠파크 한인 사회가 변화되는 그런 일에 앞장서고 또한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는 우리 펠파크 주민들한테 기쁨을 선사하는 그런 펠파크 한인회가 되도록 또한 그동안 펠파크 한인회의 수건이었던 민원신고센터 상설 운영과 펠파크 한인회관 마련, 젊은 한인들이 주류 사회와 다양한 교류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펠파크 한인 청년 협의회의 창설을 중점 사업으로 밝혔습니다. 젊은 펠파크 한인 젊은이들이 주류 사회와 서로 문화 교류 사업이라든지 또 인적 교류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토양을 만들어 드리고 또 후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앞으로의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제임스 로튼더 펠파크 시장, 민승기 뉴욕 한인회장, 유강훈 뉴저지 한인회장 등 한인사회 각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해 이강일 회장과 펠파크 한인회의 새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4일 2015 회계년도 연방 예산안을 편성해 연방의회에 제출했습니다. 2,500억 달러가 늘어난 3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년도 예산안은 부유층 증세를 통해 서민의 세 부담을 감면시켰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연방의회에 제출한 3조 9천억 달러 규모의 2015 회계년도 예산안은 지난 새해 국정연설에서 강조했던 소득 불균형 완화가 골자입니다.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줄이는 대신 부유층 세율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특히 근로소득 세액공제, 부양자녀 세액공제, 양육비 세액공제 등을 확대해 중산층 가정의 세금 부담을 줄일 방침입니다. 이에 따른 손실은 그동안 부유층과 일부 기업에 제공됐던 세제 혜택을 폐지, 축소해 보충할 계획입니다. 우선 무자녀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부부 합산 경우에도 세액 공제를 23,570달러로 올리며 세액 공제 적용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를 위해 소요되는 10년간의 600억 달러는 부자 증세, 이른바 버핏 룰에 따라 공정세를 도입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또 부양자녀, 부양가족 세액공제도 확대하고 중산층 가정의 자녀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안도 이어졌습니다.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와 연구개발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에 10년간 1,350억 달러를 추가로 할당했으며 담배세를 올려 유아원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즉각적인 반발을 사고 있어 어느 정도 수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불법 이민자 렌트 금지는 불체자에게 렌트를 주는 집주인을 처벌함으로써 불체자 거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항소법원은 이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고 이의를 제기하자 연방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심리를 거부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펜실베니아주 해즐턴과 텍사스주 팔머스 브랜치타운이 제기한 불법 이민자 렌트 금지 규정 위법 판결에 대한 상고를 거부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심리를 거부함으로써 항소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입니다. 해즐턴과 파머스 브랜치타운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렌트를 해주는 집주인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불체자 거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했습니다. 이날 대법원 결정에 앞서 필라델피아 제3연방항소법원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렌트하는 랜드로드를 처벌하려는 조례들은 연방이민법과 배치된다며 위법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제3연방항소법원은 아울러 주택 소유자들은 렌트하면서 이민 신분을 체크할 의무도 없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텍사스주 팔머스 브랜치타운 정부는 그동안 불법 이민자 아파트 렌트 금지 조치를 취해왔었습니다. 텍사스 소재 연방법원은 이 또한 연방법을 위배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심리 자체를 거부당한 것입니다. 한편 이번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은 미 전역에서 적용됩니다. 공포의 대상이었던 뉴욕 시경 경찰들이 친절해질까요? 그동안 무차별적 불신 검문을 실행해온 뉴욕 시경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초리가 따가운데요. 뉴욕 시경이 시민들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새로운 시민 대응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빌 브레튼 뉴욕 시경국장은 최근 경찰과 시민 사이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신뢰 회복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총 7단계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불신 검문 대상자는 물론 모든 시민들을 대할 때 충분히 예의를 갖추는 것을 기본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찰관은 자신의 소속, 계급, 이름을 밝히고 시민들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종이나 문화적 배경에 따른 선입견 없이 시민을 대해야 합니다. 이때 참을성 있게 대응해야 하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는 적절한 기관을 파악해 신속하게 연결해 주도록 했습니다. 시민들의 요청에 최선을 다해 해결하도록 함과 동시에 시민이 존중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한편 불신 검문은 지난 2001년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시절 치안 유지를 위해 강력히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만과 함께 인권 침해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민 대응 가이드라인으로 인종차별 논란을 줄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한 첫 번째 관문 SAT가 오는 2016년부터 대폭 변경됩니다. 학교 수업에 충실했다면 SAT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문이 선택으로 바뀌고 1600점 만점에 컴퓨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SAT 주관처인 칼리지 보드가 새로운 SAT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장문 시험을 선택 과목으로 변경하고 만점을 현재 2400점에서 1600점으로 낮추는 것이 골자입니다. SAT 시험은 읽기와 쓰기 그리고 수학 등 3개 영역으로 구분되지만 장문 영역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바꿨습니다. 현행 시험은 독해, 대수학, 장문 등 3개 영역당 만점이 800점으로 총점이 2400점이지만 개정안은 총점이 1600점으로 낮아지고 장문은 별도로 점수를 매기도록 했습니다. 총 시험 시간은 3시간이지만 장문을 선택할 경우 50분이 추가로 주어집니다. 또 기존의 종이 시험은 물론 수험생이 원할 경우 컴퓨터를 이용한 시험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은 단어의 출제를 금지하고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오답에 대한 추가 감점이 없어지며 독해에서는 역사적인 인물들의 연설이나 글들이 포함됩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은 내년부터 비영리 교육 서비스인 칸 아카데미와 공동으로 한 무료 시험 준비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변경된 시험의 샘플은 오는 4월 16일 일반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상당수 한인들이 일요일에는 교회나 성당, 절 등 종교기관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종교 행사 전후 자연스럽게 식사도 하게 됩니다.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가 진행 중인 건강한 음식 환경 만들기 캠페인에 종교 기관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한인회관, 각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건강한 음식 환경 만들기 실천을 위한 교육이 한창입니다. 지난해 봄부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당뇨 예방, 현미 잡곡 먹기 실천 캠페인을 전개해온 KCS는 캠페인 영역을 종교계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KCS는 현미 잡곡 먹기 실천 캠페인뿐 아니라 건강한 음식 환경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한인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50명 이상 아니면 많게는 700~800명까지도 그렇게 음식을 제공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집에서 건강을 챙기는 정도가 아니고 단체 급식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종교계 단체의 캠페인 동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소 백미와 짠 음식에 길들여진 한인들의 식습관, 현미와 저염식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음식 위생 상태에도 각별히 신경 쓰는 종교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몇 달 전부터 그 KCS의 건강 캠페인에 추천을 받고요. 이제 주로 흰쌀밥으로 하고 있던 것을 현미 잡곡으로 바꾸는 이 캠페인의 내용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짜고 매운 음식을 주로 먹는 한인들은 당뇨병과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질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질병 예방은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합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식습관, 이제는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다음은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의 한국은 지금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전격적으로 통합했습니다. 통합이냐 신당이냐를 놓고 각기 다른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 통합을 놓고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민들이 놀라운 것은 안철수의 새정치연합이 새로운 정치 구현을 위한 당을 만들겠다고 밝힌 가운데 통합이 이루어져 국민들은 어리둥절한 상황입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손을 잡은 것에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통합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의 전망에 대해서 한국의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큰 거부감 없이 쓰는데요. 예. 안철수 세력, 그러니까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통합이라는 단어 자체를 조금 피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3시대 신당 창당 이렇게 표현합니다. 통합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구정치 세력으로 규정했던 민주당과 손을 잡는 거가 되기 때문에 네. 자신들의 새정치 깃발이 퇴색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굳이 민주당도 아니고 새정치연합도 아닌 제3의 지대에서 새정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신당을 만들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자기들이 그런 단어를 쓴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과연 새정치를 위한 새로운 정치 실험이냐 아니면 한계를 느끼고 구호정치 세력의 일부가 손을 잡은 것이냐 국민들이 판단할 때는 역시 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새정치 실험의 중도 실패 이렇게 좀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역시 그 새로운 정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낡은 정치, 구정치의 두터운 벽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거가 생각만큼 쉽지는 않구나 그런 생각들을 다들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이번 통합은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의 안철수 의원 간의 전격 회동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함께 가자는 원칙만 합의를 했지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3일 만에 이 신당 창당 선언을 이끌어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대다수도 몰랐고 안철수 의원과 함께하던 새정치연합의 그 지도부도
대다수의 지도부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새정치연합의 윤여준 의장 같은 사람도 기자들이 아는 시간 내에 자기도 알았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이제 정치권에서 이런 아주 중대한 결단 이런 거를 할 때는 이 보안 문제에 다들 신경을 쓰긴 합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이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손을 잡고 신당을 창당하기로 하는 정도의 중대한 결정이라면 보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에 모인 정치인들 그리고 그 두 세력을 지지하는 지지자들로부터 이 동의를 이끌어내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신당 창당 선언은 그런 과정 없이 일단 선언이 먼저 나온 것이고요. 이제 그 선언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지지자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이끌어내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굳이 따지면 좀 순서가 거꾸로 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새정치연합 쪽에 윤여준 의장이나 김성식 위원 같은 사람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도 보면은 문재인 의원이나 손학규 대표나 이런 주요 정치인들도 사전에 상의를 받은 바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일단은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야권의 절박한 과제였던 야권 통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놓고 반대는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다들 예상하듯이 통합 과정에 수많은 난제가 있을 텐데 그중에 한두 개라도 이게 잘못돼서 통합이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생각대로 위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책임이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갈 수도 있다. 다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다른 정치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126석이나 있는 거대 야당이 아닙니까? 그런데 2석밖에 없는 새정치연합과 5대 5의 지분을 갖자고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나 당원들의 반발이 거셀 것 같은데요. 네, 정치 세력을 비교할 때 국회의원 숫자를 비교하는 게 제일 쉬운 일이긴 합니다만 또 그런 국회의원 숫자로 따지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126대 2,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정당 또는 정치 세력에 대한 국민 지지도를 가지고 비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국민 지지도로 보면 비록 국회의원 의석은 2개밖에 없지만 새정치연합 쪽이 민주당보다 2배 가까이 지지도가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번에 안철수, 김한길 두 사람이 5대5 지분으로 신당 창당을 하자고 합의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 있고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5대5 합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당장 어제부터 서울 시내 전역에 또 전국 전역에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이 손을 잡고 새로운 신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라고 국민들한테 알리는 홍보 플래카드가 내걸렸는데요. 이 플래카드에도 보면 5대5 합의 정신을 반영해서 플래카드를 제작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작했냐면 민주당 쪽은 좀 짙은 청색을 단색깔로 쓰고 있는데요. 플래카드의 절반은 짙은 청색이고요. 그 다음에 새정치연합 쪽은 스카이블루라고 좀 다소 옅은 하늘색을 쓰고 있거든요. 당색을. 그래서 절반은 이제 그런 색으로 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이 세심한 디테일한 부분에까지 5대5 합의 정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양쪽의 입장이기는 한데 그런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거 90일밖에 안 남았는데 플래카드 하나 만드는 것도 엄청 그렇게 신경 써서 해야 될 만큼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선거는 어떻게 위력적으로 잘 치를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걱정을 또 안 할 수가 없겠죠. 당장 양쪽의 신당 창당 추진단이 구성이 돼서 공천을 하기 위한 경선 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 당협위원장 구성 같은 것들을 앞으로 해나가야 될 텐데
여기에도 다 5대5 원칙이 기계적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 이게 새정치연합 쪽의 주장인가 하면 아니 그거는 정신 아니냐. 어떻게 모든 것을 기계적으로 5대5로 하자 그러느냐. 이게 또 민주당 쪽에서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얘기라서요. 그래서 이런 저런 안제를 잡음 없이 잘 풀어야 아름다운 통합이 되고 시너지가 만들어질 텐데 어느 쪽에서라도 이게 갈등이 생기고 잡음이 생기면 결국은 권력 투쟁하기 위해서 손잡은 것 아니냐, 이거 야합 아니냐, 이런 새누리당의 공격이 이제 먹혀들게 되기 때문에 민주당 쪽이나 새정치연합 쪽에서 정말 조심조심 지금 상황을 관리해 나가야 할 겁니다. 네, 새정치연합은 새정치를 구현하겠다고 그동안 외쳐왔는데 민주당의 통합으로 지지자들이 많이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일요일날 신당 창당 선언이 나오고 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해서 여론조사기관과 언론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를 포기했다 해서 부정적으로 이번 신당 창당 선언을 보는 국민들이 잘했다, 긍정적으로 보는 국민들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회로를 가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새정치를 하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결국은 구정치와 손잡은 것 아니냐라고 보는 국민이 조금이라도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당 지지율에도 나타나서 새누리당과 새정치 신당 간의 양자 대결을 놓고서 지지율을 조사를 해도 새누리당이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0% 가까이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예컨대 40대 30으로 나오거나 45대 35로 새누리당 지지가 좀 더 많은 걸로 나오고요. 특히 이것이 지금 주요 지역의 후보 대결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은 민주당의 박원순 시장이 그동안 앞서갔는데 신당 창당 선언 후에 오히려 새누리당에서 정몽준 의원이 후보가 될 경우에 정몽준 대 박원순에서는 정몽준이 앞서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뭐 1, 2%라도. 또 하나의 관심 지역인 경기도 경우에요. 신당에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상곤 교육감을 놓고 새누리당에서 어제 출마 선언한 남경필 의원을 놓고서 남경필 대 김상곤 이렇게 조사를 하면 남경필 후보 쪽이 10%에서 15% 정도 앞서는 걸로 지금 조사가 당장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런 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야권이 분열되면 안 된다. 야권이 분열되면은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줄 수 있으니까 하나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주장 때문에 사실은 통합이 된 건데 막상 통합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새누리당한테 여전히 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정치보다는 구정치와 손잡았다는 식의 인식이 더 많기 때문에 이번 새정치 신당 창당은 출발부터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겠는가. 이대로 만약에 선거 구도가 굳혀진다면 신당 창당에도 불구하고 육사지방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상당히 유리한 그런 선거 결과를 만들어낼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좀 앞질러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두 당의 통합으로 정치권의 변화나 오는 육사지방선거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시는지요? 이번에 안철수 의원과 김한길 대표가 신당 창당 선언을 하면서 두 사람이 이 신당 창당 선언의 핵심 고리로 선언한 것이 정당 그 기초 무공천이거든요. 이것을 정치혁신의 첫 번째 디딤돌로 삼겠다 이러면서 했는데요. 늘 그 새정치 실험에서는 현실과의 이 유리 문제가 있는데 당장 무공천이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된 상태 아닙니까? 야권에서는. 네. 새누리당은 공천하겠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니까 새정치연합이나 민주당 또는 그 야권 신당에서 출마를 하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시장 후보나 군수 후보나 또는 구청장 후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거의 그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새누리당은 어쨌든 서울시장도 1번이고
뭐 구청장도 1번이고 시장도 1번이고 뭐 기초의회 의원도 다 1번이니까 선거하기가 굉장히 쉬워졌는데 지금 야권 신당은 뭐 서울시장은 2번을 기호를 쓰겠지만 구청장들은 2번 기호를 못 씁니다. 또 기초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광역 후보와 손잡고 선거를 하지 못하게 됐고 통일된 선거 캠페인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초의 경우에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이 정치 개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됨으로써 실제로 선거에는 심각한 이 손해를 자초한 결과가 됐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정치개혁과 혁신, 새정치가 당위적으로는 맞지만 이걸 현실 속에서 실천을 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정치력과 지혜를 발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야권 안에서도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의 정치평론가 고승호 박사였습니다. 새정치연합의 뜻대로 민주당이 제3지대에 헤쳐 모여 할 것인지, 민주당의 재정비로 창당이 이루어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비든 헤쳐 모여든 이번 정치권의 바람이 정치권의 성숙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창문 사이로 잠시 비추는 햇살이 어색한 아직도 추운 3월입니다. 그라운드 호그는 이미 나와서 겨울이 길어질 것을 예보했지만 엊그제 한국의 개구리는 봄이 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제 아무리 기세 등등하던 동장군도 물러가야 할 때입니다. 올해 썸머타임은 일찍 시작하게 됩니다. 내일부터인데요. 오늘 밤 주무실 때 오전 2시를 3시로 맞춰 놓으시기 바랍니다. 썸머타임 시작으로 한국과의 시차는 동부의 경우 13시간으로 1시간 줄어듭니다. 일찍 일어나게 되지만 늦게까지 햇볕을 볼 수 있어 봄을 맞는 상쾌함이 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